중요한 것은, 재미있는 것은,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도 어떻게 보시나요? 진화했습니다. 자, 수컷의 생식기를 세로로 잘라낸 단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뒤쪽에 총배설강, 즉 항문이 있고요. 그 항문 앞쪽에 항문동이라고 하여서 작은 일종의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요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뒤쪽에 이러한 요동과 항문의 구조물들을 지지하는 다양한 인대와 근육들이 존재하고 있고, 정관의 돌기가 조금 튀어나와 있고, 요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수컷, 새, 백무류를 포함한 모든 조류는 한 쌍의 고환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 수컷도, 인간 남성도 한 쌍의 고환을 갖고 있죠. 자, 재미있는 것은 이 고환이 형성될 때 한쪽에서 먼저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다른 한쪽으로 이동해서 그 두 가지가 형성됩니다. 발생학적으로 발생 과정을 놓고 봤을 때 두 개가 동시에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가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일부 세포가 이동해서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 냅니다. 보통 우측에서 좌측으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여러분도 어떻게 보시나? 제 입장에서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나중에 만들어낸 좌측이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신체 기관들이 보통 좌우가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아주 엄밀하게 따져보면 좌우가 다릅니다. 네. 다 발 정도만 좌우가 비슷할까요? 손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눈의 형태도 그렇고, 좌우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인간을 비롯한 포유류들은 대부분 고환이 체외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체내에 있으면 저희가 잠복고환이라고 해서 성기능 장애로 이어지거나 또는 심한 경우에는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태어날 때에는 고환의 안쪽으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고환이 체내에 있다가 출산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고환이 밖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환이 밖으로 나오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모세포, 고환의 기본적인 조직인 정모세포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온도에 매우 민감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정자의 운동성이라든지 기타 주요한 어떤 능력들이 저하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체온보다 몇 도 정도 낮은 위치에 있기 위해서 음낭이라고 하는 것을 진화적으로 만들어냈고, 고환은 뱃속에 있다가 배 밖으로 나오는 독특한 어떤 발달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인간 수컷의 경우, 포유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 과정에서 제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독각 내에 고환이 그대로 잔존하게 되면 그 수컷, 그 남성은 불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길게 드렸냐 하면, 조류의 경우에는 혹시 달려있는 조류를 본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건 파충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동물들은 다 어떻습니까? 고환이 체내에 있습니다. 그럼 박사님, 걔네는 그러면 다 불임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얘네는 다른 방식의 메커니즘을 발달시켜서 같은 몸 안에 있지만 고환 및 고환 부속 기관은 혈류량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전체 체온보다 약 6도 정도 낮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발생합니다. 그렇게 진화했습니다. 놀라운 생체의 신비가 아닐 수 없죠. 참고로 이 고환 같은 경우에는 비번식기에는 매우 작아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조그맣게 줄어들고, 번식기가 되면 다시 혈액이 공급되면서 아주 큰 크기로 발달하게 됩니다. 암컷의 경우에는 생식권이라고 하는 것이 좌측, 우측 두 가지가 다 양쪽에 있는데 한쪽만 보통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총배설강이 있고
여기 총배설강이 있고 그 안쪽에 뭐가 있습니까? 요동이 있고 요동 안쪽에 난관하고 연결되어서 쭉 따라 올라가서 알을 만들어내는 난관 구조물들이 나오고 난소가 나옵니다. 난소 옆에 이제 부신이 있고 그 앞쪽에 신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신장은 이렇게 요관을 통해서 요동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다 이제 모았다가 한 번에 배출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분동이라고 해서 대장하고 연결되어서 대변이 모이는 거고, 여기는 요동이라고 해서 소변이 모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 있는데, 기본적으로 난소 자체는 체벽, 등쪽하고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의 경우는 수컷도 마찬가지고 암컷도 마찬가지고 중성화를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포유류의 경우는 수컷은 중성화가 매우 쉽죠. 중성화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생식 능력을 박탈하는 건데, 개, 고양이, 수컷은 매우 중성화 수술이 쉽고, 거세 수술인 거죠. 옛날 말로. 암컷은 조금 복잡합니다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편인데, 조류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 기본적으로 체구가 작은 데다가 이러한 생식 관련되는 구조물이 등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자, 산란을 하는 과정에서 알이 만들어져서 쭉 내려오게 되는데 사실은 알이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느낌보다는 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알이 이쯤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 알을 둘러싸고 있는 난관이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난관 연동 운동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좀 재미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액 소화라고 하는 것이 요 난관이 이렇게 쭉 있으면 난관의 가장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냐? 이제 총배설강, 즉 항문을 통해서 교미를 하면 수컷의 정액을 받아서 그 정액의 일부를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충성 산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보충성 산란은 교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교미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교미 없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네, 정액 소화라고 하는 해부학적 구조물에 수컷의 정액, 정자를 보관해 두었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정자는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살릴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 역할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은 사실은 해부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장 위에는 큐티클층이 있고, 그 큐티클층은 일종의 단백질로 되어 있어서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통상 합니다. 재밌는 것은 앵무류의 알은 분변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서 산란됩니다. 우리가 달걀을 보면 달걀에 똥이 묻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알을 낳는 구조, 해부학적 구조가 일반적인 이 가금류들하고 그다음에 야계류하고 앵무류하고 다르기 때문에 분변이 기본적으로는 묻지 않은 상태. 만약에 그렇다는 건 나온 이후에 분변이 묻은 겁니다. 분변을 묻힌 상태에서 알이 나오지는 않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앵무리와 알은 달걀이라든지 닭의 알이라든지 기타 야계류의 알과 또는 오리류의 알과는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이른바 둔단부와 예단부, 즉 둔탁한 부분과 뾰족한 부분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되는 알도 있지만 그냥 동글동글하게 생긴 탁구공처럼 생긴 알을 낳거나 또는 그것에 유사한 형태의 알을 낳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둔단부와 예단부는 어떻게 보통 구분할 수 있냐? 물론 형태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기실이 있는 부분을 일반적으로 둔단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큐티클층 안에는 난각이라고 해서 칼슘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층이 있는데, 이 칼슘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층은 알 내부의 연약한 구조물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파충류의 알들은 일반적으로 질긴 가죽과 같은 형태의 단백질 조직인데 비해서 조류의 알은 딱딱한 칼슘으로 이루어진 조직이다라는 것이 큰 차이라면 차이일 것이고, 그 알 껍질, 즉
난각에는 아주 미세한 통기성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알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가스교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수분도 밖으로 빠져나가서 알이 점점 무게가 줄어들게 되죠. 그 안쪽에는 약 두 겹으로 이루어진 난막이 있습니다. 하나의 난막은 위쪽에 붙어 있고, 즉 난각에 붙어 있고, 하나의 난막은 그 아래쪽에서 아래 내용물을 좀 더 타이트하게 형태를 유지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있습니까? 흰자와 노른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흰자도 크게 봤을 때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고 아주 신선한 달걀을 깨보면 보이는데 이 흰자위 자체가 몇 개의 구획을 이루고 있고 농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농도에 따라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도 기본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흰자위의 역할은 뭡니까? 수분, 무기질 이온, 그리고 기타 알의 성장에 필요한 위량 원소들을 공급합니다. 그럼 노른자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을 공급합니다. 노른자 같은 경우에는 묽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한 절반 정도가 고형 성분, 고체 성분이고 성장함에 따라서 유조가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면 유조의 장하고 배꼽을 통해서 직결돼서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브리딩을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난황, 노른자가 완전히 흡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개체들이 있는데 아주 작다면 흡수될 수 있도록 잠시 놔두고 꽤 큰 상태라면 그 부분을 칠 같은 것으로 묶어서 떨어나져 나가도록 하게 됩니다. 잘못하면 이제 난황복막염이라고 하는 것도 이어질 수 있겠죠. 네. 다음에 요 내부에는 사실은 칼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칼슘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뼈를 형성해야 되니까 칼슘이 많이 필요한데 그 칼슘은 어디서 얻습니까? 네. 배가 발달하면서 알 껍질의 내부에 이른바 육모막이라고 하는 태반과 같은 것을 조직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조직에서 아주 미세한 농도의 산성 성분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이 산성 성분은 칼슘하고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칼슘을 녹여내게 되죠. 그럼 이렇게 녹여낸 칼슘은 알 내부의 칼슘 이온 형태로 떠다니게 되고 그것을 앵무새 유조가 흡수해서 뼈를 형성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 안에 이제 알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알끈은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노른자나 전체적인 구조물들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인 위치에서 일종의 중성부력을 가지고 동동동 떠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성장 과정에서 배반, 즉 알눈이 알 껍질 같은 곳에 점착해서 거기에서 성장하게 되면 정상적인 발달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가스 교환이라든지 액체 교환, 기타 영양분을 흡수하고 정상적인 형태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기까지 그것이 잘 떠 있을 수 있도록 받치는 역할을 하고 초기에는 알끈이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데 전란하는 과정에서 신자위의 구조막들이 신자위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한 막들이나 그런 것들이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알끈을 좀 더 강화하고 크게 형성하고 네, 그런 방식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 내부는 일반적으로 무균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물론 어미가 감염되어 있으면 알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넘겨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HIV 같은 경우에 엄마를 통해서 태아에게 감염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들어오는 다양한 감염물성 어떤 그 물질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내부에는 리소자임과 같은 것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것들이 알의 추가적인 감염을 막습니다. 오늘 어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네, 일단 2-4강 여기까지 마치고 곧 이어서 2-5강과 2-6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